주가 조작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주가 조작의 방식은 새로울지 모르겠으나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나오는 행태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채 잠적하고 얼굴마당 격인 연예인 투자자들은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 조작, 반복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조작, 명백한 범죄 맞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시세 조종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조작이 성행하고 반복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단 주가 조작 빨리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금융당국이나 증권사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모니터링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상거래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패턴이 나오면 또 대응이 늦겠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수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곳인데 이상거래라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 제약이 있겠죠.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섣불리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낮습니다. 처벌 수위가 일단 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감 정리랑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양형 기준도 그 파급력에 비해서는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처벌 수위나 양형 기준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처벌을 하는 기준 자체가 주가 조작 세력이 얼마의 이익을 받는지로 결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양형 기준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이면 6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징역, 1억 원에서 5억, 5억 원에서 50억, 50억에 300억, 3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징역 7년에서 11년이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법강정하고는 양형 기준이 상당히 괴리감이 좀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이 300억 원의 이익을 받는데 겨우 징역이 뭐 7년, 10년도 안 되는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10년이면 1년에 30억씩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법감정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형량을 막 올린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니까 결국에 30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을 못하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형량도 점점 내려가죠. 만약에 주가 조작으로 이익 본 걸 계산할 수 없다 하면 1억 원 미만으로 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6월에서 1년 6개월밖에 처벌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주가 변동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대법원은 이 부당이득액을 계산할 때 대략적으로 그냥 가늠해서 산정하지 말고 엄격하게 잘 산정해 라고 하는 바람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순히 10억에 사서 50억에 팔았으면 40억의 부당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40억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조작을 한 것과 실제로 주가가 상승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만 판단해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안 했어도 올랐을 부분을 고려해서 빼라는 거예요. 너무 애매하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중에 우연히 호재가 있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도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도중에 터졌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결국 가스 관련주가 대부분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산이 어려워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것에 대해서는 대형 증권사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주가가 오른 것이 전부 주가 조작으로 인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호황기였다, 동종업종의 주가지수 또한 수배 상승했다, 우리 사건에서 뭐 가스 관련주겠죠, 뭐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부당이득 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양형 기준에서 점점 이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나중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 가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나의 주가 조작 때문이 아니라
외부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승한 것이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부당이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산정됐습니다 라거나 나는 그 정도의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주장이 상당 부분 먹혀요. 그래서 형량이 낮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2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부당이득액이 수억 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수억 원만 인정되니까 아까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 2년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200억 규모 주가 조작해도 집행유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자금을 대준 투자자들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주도한 세력은 당연히 처벌받아요. 직접 사고판 행위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는데 문제는 투자자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세력은 반드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수억, 수십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억,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투자자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투자자들까지 처벌을 받으려면 가담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었는지 주가 조작을 통해 돈을 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투자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주가 조작 전혀 몰랐습니다. 플러스 나도 돈 잃은 피해자야 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 지금 시중금리가 5%에서 6% 정도예요. 이것도 이제 오른 편이죠. 이전에는 2, 3%대였어요. 근데 수개월 만에 원금의 2배를 가까이 만들어 와요. 이게 안 이상합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방식인 줄 알았다. 그들만의 룰인 줄 알았다.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이 얘기는 거의 100이면 100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뺌을 하면 결국 검사가 투자자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피해자로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투자자들의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주가 조작도 없었을 수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주가 조작을 못해요. 근데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고 막대한 자금을 넣으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상당한 이득을 본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책임 여부를 따져보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구조로 가야 될 텐데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요. 어느 시점에 매수한 사람까지 피해자로 볼지가 애매합니다. 자, 고점에 물린 사람만 피해자인지 아니면 고점 직전에 산 사람, 고점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데 산 사람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해자한테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가 난관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 난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결국 형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죠. 그래서 수사도 당연히 지연됩니다. 판결도 그냥 합니까? 무죄 주장하면 상당히 시간 소요돼요. 결국 이게 수년이 걸리는데 수년 있다가 결국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리 소를 제기하면 이 형사를 기다리기 위해 홀딩 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본 금액이 얼마인지 고점에서 떨어진 차액을 전부 손해로 볼 것인지 이게 또 애매해요. 저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주장한다고 법원이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감정을 한다든지 뭐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가 조작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해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이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도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투자자가 이 주가 조작 행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 세력을 대상으로 원고가 돼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고 그 금액, 손해배상액 산정도 쉽지 않아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가 조작이 자꾸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가 조작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의 상당 부분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과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